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여수에서 23년 하반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2020년 3월 12일에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기면서 다중 밀집 제한이 있고요.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중 밀집 제한과 국경 봉쇄는 공급 측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측 충격은 물가를 상승시켰고 서민 경제를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서둘러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양적 완화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빨리 지원 대책을 서둘러서 시행을 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교훈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서로 대응책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편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대출을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 애틀랜타 같은 경우 현금 지원이 2억 8,500만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억 1,300만원,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4억 2,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한국의 인천을 비교를 하면은 1,400만원, 한국의 충남 카페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 현금 지원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모를 보면은요, 도쿄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은 거의 없어요. 정책 대출은 있어도.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도 개인 대출 없고요.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정책 지원 융자도 없고 개인 대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개인 대출은 1억 5천만원 정도, 천안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원 정도, 이 중에도 1억 3천만원은 또 사채로 운용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기 대응 결과를 보면요, 미국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대출을 확대 실시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정부가 부실을 끌어안았고 한국은 가계가 부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서 소비를 촉진시켰고 생산 투자 확대로 이끌어서 성장이 유발됐고 물가가 상승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대출 확대를 하면서 소비는 부진하고 부동산은 폭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미국이나 한국 모두 미국의 인플레이션,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시키는 정책을 펴게 되고요.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영착륙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경기 부양에 역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6% 성장을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을 전망했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서 개편하겠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3년 2월과 7월에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완화시켜 주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준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 23년 1사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라고 경제안정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25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참고적으로 2011년 3월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22년 3월까지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었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IMF 고위직에 오른 겁니다. 2022년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됩니다. 그 전 이력을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17일자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될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취등록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완전 폐지, 이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미반영됐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거는 오로지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반영은 안 됐는데, 이게 뭐였느냐면요, 이 주택자가 원래는 8%인데 1에서 3%로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는 12%인데 6%로, 비조정 대상자는 8%인데 4%로 완화해 주고, 4주택자와 법인은 12%인데 6%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냥 2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8%,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에서 3%,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12%, 비조정 대상 8%, 그리고 4주택자랑 법인은 12% 그대로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역시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영구히 완전히 풀어주는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는 완화해 줬어요. 이거는 확정된 부분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제 정책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취득세 중과 완화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누락된 채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만 허용해 준 것은 한국은행 총재의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발언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다. 그리고 7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2.3%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5연속 동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총재됐다,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질의 문답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 정책으로 조정하고 아직 거시적 정책 편성은 아니다 라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두겠다. 그리고 3.5%에서 3.75%까지도 열어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둔화 흐름, 금융 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격 효과,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의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1.4%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상승률이 8월부터 다시 높아져서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말 전망치 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가계부채 규모에서 약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대략 60에서 80%가량이 부동산 성격의 대출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 두 개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피해 포괄 금융부실이 심각하다는 거, 이것은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 요인을 살펴보면요, 한국 경제가 부진하고 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부실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중앙은행은 크게 세 가지죠.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6.3%에서 2.3%까지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안정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1.4%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고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은 제2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고 미분양도 축적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부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위험하게 하방 압력을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의 추가 인상 저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보면은요, 중국은 현재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고요. 주택 건설 시장이 불안하고 이로 인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적 정책을 도입해야 되고요.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생산자 물가가 하락되고 소비자 물가가 하락되는 반응으로 인해서 세계의 공장을 자청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세계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하락되고 소비자 물가가 하락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세계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이것은 한국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침체가 중국발 금융 불안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은 미국 채권금리를 인상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채권금리 인상을 초래하게 되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것은 따라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의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거는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던 폴 워커는 금리를 폭풍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원인으로서 40년 동안 물가 안정 효과를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구축됐고 그동안의 구소련의 분기에 따른 동유럽 저임금 노동 인구가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세계 공장화에 따른 저렴한 생산품이 공급되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서 지난 40년 동안 물가를 안정시킨 효과가 발생됐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워커의 금리 폭풍 인상 정책은 피상적인 원인이었고,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생산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라든지 중국의 저렴한 생산품 공급이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서 40년 동안 물가 안정 발생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발생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 측에 충격이 발생됐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분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중 패권 다툼의 반작용으로서 세계화 분절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고임금 미국 제조업 희귀 정책도 있었고요. 탈중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체국으로 인도가 부상되고 있었는데 인도의 실질적인 능력이 중국을 대체할 정도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공급 측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세계화에 따른 생산 시스템 구축과는 정반대 공급시장 상충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죠. 2020년대에 인플레이션 촉발된 것을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상승을 억제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데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급축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 5가지가 해결되어야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경기 회복은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펀더멘탈 그런 효과적인 금리 정책도 있었지만 각종 사회 현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동유럽이라든지 중국 등의 꾸준한 공급이 있었고요. 세계화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의 구축도 있었고, 중국의 생산 공장화 등에 따른 저렴한 생산품의 공급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가 촉발한 세계화의 분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중국의 생산 공장 축소 등 세계화 경제의 기반시설 붕괴가 이번 공급축 충격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본다면은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당분간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저임금 노동시장이 부활되어야 되고요. 효율적인 세계화 생산 시스템의 재구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결되는 등의 선행되어야 공급축 충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도 무방하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화살은 물가 안정은 물론 가계부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는 더 이상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는 되고, 부동산 시장 또한 상승 기조로 전환한다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적자 생존 게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매매 시장 전망을 해보면요, 부동산 114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하여 65% 정도가 하락을 예상했으나, 하반기에는 하락 전망이 줄어들고 상승과 보합을 전망하는 응답 비중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수에서 인구와 세대수 추이를 보면요, 인구는 27만 2,826명으로 0.09% 줄었고요. 세대수는 12만 8,929세대로 약 0.03% 늘어났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그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과 시장 강도를 보면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하향을 찍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든 추세입니다. 연착을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강도를 보면요, 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하반을 찍었고, 그리고 점점 상승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수시 수요 입주량을 보면요, 여수시는 2023년 기준으로 입주량은 1281세대고 수요량은 1798세대로 수요가 조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 2025년 보면은요, 2026년까지 해서 2024년과 2025년에 보면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월등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입주 단지를 보면은요, 총 5개 단지에 1281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입주 단지를 보면은요, 5개 단지에 1282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 입주량 현황인데요, 여수시를 보면은 2023년 공동주택 부분에서 입주량을 보면은 23년에 부족한 거로 나타나고요.
2024년도 부족이고 2025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순천 같은 경우는 2023년 과잉, 2024년 초과, 2025년은 부족이네요. 그리고 옆에 광양을 보면은 2023년 과잉, 2024년 과잉, 2025년 과잉. 광양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입주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여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전망을 보면은요, 주택시장 수요 공급 분석을 보면은 현재 공급된 공동주택 67,499세대 중 여수 같은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세대가 26,000여 세대로 39%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46,000여 세대로 68%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10년 이하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최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가진 신규 입주 공동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여수의 주거용 공동주택 시장에서 예정 수요량은 1년에 1,800여 세대 정도인데 2023년 공급량은 1,300여 세대고요. 2024년 예정 공급량은 170여 세대, 2025년 예정 공급량은 1,100세대 정도여서 2026년 공급 예정량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여서 향후 주거용 공동주택의 공급은 여수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수시 인구수를 27만 2,800여 세대, 세대수를 12만 8천여 세대로 놓고 봤을 때 추정한 세대입니다. 여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을 전망해 보면요, 2028년에서 2012년 금융위기 때 기준금리를 보면은 5%에서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6에서 9% 정도였죠. 2023년 현재 기준금리는 3.5% 정도고요. 대출금리는 5에서 8% 수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초저금리만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특별한 케이스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현재 수준에 적응해 나갈 것이고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미래 시점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응하는 사람만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선명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